소비자 물가가 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둔화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정부는 연말 물가 상승률이 0% 중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집값 잡기 효력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이 지방까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지방 집값이 1년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약 4년 만에 최대로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입시제도 변화로 서울 곳곳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소 전기차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토요타 등 일본 기업을 제치고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87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크게 작용했던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정부는 연말 물가 상승률이 0% 중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8월 보합에 이어 9월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10월에 다시 보합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 이후 11개월 연속 1%대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 기록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던 집값 상승세가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방 집값은 1년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 전환했는데요. 정부가 투기 수요를 눌러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 집값은 오름폭이 커졌고 지방의 집값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 집값은 전달보다 0.04%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 지방은 대전과 대구, 울산, 광주 등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부산 집값은 0.05% 올라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보다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 부동산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신규 아파트가 가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 1.25%도 실거주 수요 외에 일부 투자 수요를 유입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은 0.5%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은 지난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언급된 후 상승으로 전환해 매달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역시 지난 8월 상승 전환한 후 매달 상승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발 집값 상승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데 한 달, 지방으로 확산되는 데 4달이 걸린 셈입니다. 업계에선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기준 입주 물량은 약 1만 세대로 지난해 약 2만 2천 세대와 비교해 절반 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약 4년 만에 최대로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0.41% 올랐습니다. 월간 단위로 따지면 2015년 12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지난달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을 포함한 서울 주택 전셋값은 0.27% 올라 10월보다 오름세가 더 커졌습니다. 구별로는 양천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다 정시 확대와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더해져 인기 학군을 포함한 서울 곳곳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소 전기차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팔린 수소 전기차는 무려 3,207대. 글로벌 시장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이어 미국이 1,793대로 2위에 올랐고 일본이 596대, 유럽연합이 397대 순입니다. 제조업체별로는 현대차가 도요타를 제치고 수소차 세계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내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576% 증가한 3,666대를 판매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요타는 16.8% 늘어난 2,174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업계는 내년 수소차 시장이 1조 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품 분야 매출 7,700억 원과 충전소 구축에 따른 설비 매출이 3천억 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실은 수소차에 대한 연구는 98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이게 15년 정도의 R&D 기간을 거쳐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이 돼요. 한편 BMW와 벤츠, 아우디 등 독일 완성차 업체는 물론 중국 업계도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차 시장에 본격 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완성차 업체가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엔 첨단 소재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태양광 부문 사업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전무로 승진한 지 약 4년 만에 부사장에 오른 겁니다. 회사 관계자는 그룹의 태양광 사업은 2010년 사업 진출 이후 한때 철수설이 나돌 정도로 암흑기를 겪었지만 김 전무가 2012년 1월 태양광 사업에 합류한 이후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해 지금과 같은 결실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내년 1월 출범하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 합병법인 가칭 한화솔루션에서 전략 부문장을 맡아 모 회사인 한화케미칼의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의 1분기부터 3분기 당기순이익은 약 2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투자 이익은 늘어났는데 장기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의 영업손실이 확대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보험 영업손익은 약 3조 7천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1년 전보다 무려 106.2%나 증가했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장기보험 영업손실이 지난해보다 48.1%가 늘고 자동차 보험 영업손실은 무려 303.1%나 급증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강한 의지를 갖고 네 번째 KDB생명 매각을 추진 중인데 매수자로 나서줄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업계 알짜로 꼽히는 다른 기업이 매물로 나온 탓인데요. 상황이 변해 매각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별다른 묘책 없이 일단 매각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번째 시도되는 KDB생명 매각 작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자산 건전성 국내 1위로 알짜 생보사로 꼽히는 프루덴셜 생명이 지난주 매물로 나온 탓입니다. 초우량 매물의 깜짝 등장에 국내 금융지주와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안 그래도 주목도가 낮았던 KDB생명에 대한 관심은 더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KDB생명의 최소 매각가를 2천억 원으로 보고 있지만 이 역시 무리라며 웃돈을 주고 넘겨줘도 어려울 판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KDB생명에 들인 돈은 1조 2,500억 원. 1조 원 손해를 감수해도 팔기 어렵단 얘기입니다. 실제 지난달 18일 이뤄진 KDB생명 예비 입찰에 금융그룹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측은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현재 본실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며 매각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 회계 기준 IFRS 17 등에 대비하려면 보험업을 잘 아는 주인을 찾아 KDB생명을 빨리 넘겨야 한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자본 확충 부담이 발생한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이에 사는이 매수자 혜택 제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측은 매각 과정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로우키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난달이죠. 11월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안 서명으로 2,100선이 깨진 채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증시에 대해서는 기대할 만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증시의 기대 요소 또 위험 요소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권부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2월 첫 거래일이었어요. 증시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에 그 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0.19% 오른 2,091.92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개인과 기관의 사자 기조가 막아선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0.24% 상승에 그쳐 634.5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에 글로벌 시장을 눌렀던 건 홍콩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도 홍콩 경찰 시위대 충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주가에는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이른바 2주간의 휴전이 깨지고 시위대와 홍콩 경찰의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처럼 이 시위나 무력 충돌 자체보다는 미국의 홍콩 지지로 인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지연, 또 무역 갈등의 확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의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영교 KF투자증권 연구원은 홍콩을 둘러싼 갈등이 무역 협상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의 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정치 문제가 경제 현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윤 연구원은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현안인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 무역 협상이 별개의 건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서상현 키움증권 연구원도 트럼프를 비롯해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연하겠다, 연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관세에 대해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증권사별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를 보면 NH투자증권이 2080에서 2150포인트를 제시했고 KF투자증권이 2050에서 2130, 하나금융투자가 2100에서 2150, 한국투자증권은 2060에서 2140포인트를 선정했습니다. 보니까 2100 언더에서 2150포인트 정도까지 다양하게 잡아놓고 있었는데 홍콩 시위 이외에도 이번 주에 나토 정상회의 있고요. 이슈가 많은 12월인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우선 말씀해 주신 이 나토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 3일과 4일 진행되고요. 바로 이어서 5일부터 6일까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 협상은 단계별 부분 협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양국의 합의가 침체된 글로벌 무역 환경을 안정시킬 호재로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정돼 있는데 현지 시간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립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ECB 통화정책회의도 12일 이어서 열립니다. 이번 FOMC에서도 연준이 금리 추가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ECB에서도 지난달부터 다시 월 200억 유로의 자산 매입을 시작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말쯤 열리는 중국 경제공작회의의 경우 올해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고려해서 금융 개방과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듣고 보니까 12월에도 이슈가 굉장히 질비한 상황인데 그렇게 리스키하다라는 부분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크 요인 저희가 위험 요인 잡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위험 요소로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미중 무역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민 대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중 합의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오는 15일에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경우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2,000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총선 결과와 브렉시트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슈가 다시 떠오를 경우에는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단기 약세에 따른 달러의 강세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내의 경우를 보면 월 중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개인의 물량과 또 차익 매물로 인한 하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위험 요인들을 이렇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물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누적 수출은 이미 증가세로 전환했다 하면서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등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두드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가 7개월 만에 회복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달 초에 발표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도 배당 수익률과 PBR, PER 등을 살펴봤을 때 코스피 상단을 2230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보인 상황이고요. 증권업계에서는 11월 투자할 만한 업종으로 반도체와 IT, 화학, 금융, 정유, 유통 등을 꼽았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네이버, LG화학, S-오일, 신세계, 대상 등을 선정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달이죠. 12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당주의 계절 연말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국내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말이 오면 투자자들은 배당주를 주목합니다. 올해는 특히 저성장 저금리 기조와 증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변동성이 낮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의 매력이 더 커졌습니다. 기업들의 배당 정책도 강화되면서 올해 평균 배당 성향이 사상 처음 3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배당 성향은 단기 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다만 종목별 주당 배당금, 실적 전망치 등을 잘 살펴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총 수익이 주가 수익과 배당 수익을 합쳐 나온다는 점에서 주가 수익률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낸 기업들을 위주로 담은 배당주 펀드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망한 배당주로 롯데쇼핑과 메리츠화재, KTNG, 제일기획 등을 추천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롯데하이마트, 한일시멘트, 한국가스공사, LF, 대상, 제일기획, 두산박캡 등을 고배당주로 꼽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을, IBK투자증권은 기업은행, DGB금융, 우리금융 등 은행주를 고배당 추천 종목으로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고 적극행정소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나 소극행정을 타파해 신제품과 신기술이 원활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규제 혁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타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들은 아직도 전 정부 대비 크게 변함이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고, 오늘 MOU를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제도를 운영하고 그 규제를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는 그 일선의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중소기업이 어떤 혁신, 그다음에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이런 노력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제도나 조직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중앙회는 기업과 정부 사이에 창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13개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에 전담 창구인 적극행정소통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불편 신고 등 적극행정제도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기업이 실제 겪은 사례를 통해 행정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공무원 신고 등을 받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취합된 내용을 검토한 뒤 개선이 필요한 소극행정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하는 등 후속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고래가 날씨를 알려주는 지표 동물이면서 또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동물이라는 사실들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에 어부들은 고래의 모습을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닭이 저녁 때 울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을 들으면서 참 선조들의 지혜는 대단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본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래를 통해서도 날씨를 알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신기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고래가 비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고래들은 말이죠. 배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수면 위로 자주 올라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압골이나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는 너울이 먼저 밀려오면서 수면이 아주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숨쉬기가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배들이 지나간 자리엔 잠깐 동안 고요한 수면이 만들어지거든요. 고래들은 이때 쉽게 숨을 쉬기 위해서 배 주위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래들이 배 근처에서 노리는 것은 폭풍이 올 징조라는 우리네 속담은 여기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고래는 이렇게 이제 날씨도 알려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상기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늘어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지요. 네. 인간이 대량으로 방출한 이산화탄소는 바다를 산성화시키고 산성화된 바다는 모든 바다 생물에게는 죽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바다에 고래가 많을수록 바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고래가 배설한 똥 때문입니다. 똥이요? 고래똥은 양분이 가득해서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아주 즐겨 먹어요. 그러면서 이 플랑크톤들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플랑크톤은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랑크톤은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또한 이 전문가들은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으면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거든요. 예. 이때 격리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이 매년 2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말이죠. 예. 고래들은 죽게 되면 바다에 가라앉게 되는데 고래 몸 자체가 거대한 탄소 저장고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소를 격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래는 바다의 산성화를 막고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아주 매우 좋은 동물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지구가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상 이변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럼 고래가 굉장히 또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얘기가 IMF에서 발표를 했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구원투수가 고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IMF의 경제 전문가들은 고래가 인류에 제공하는 경제적인 가치가 한 마리당 약 24억 원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고래의 이산화탄소 포획 능력, 또 배설물이 가져다주는 혜택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건데요. 메인 대학의 앤드루 퍼싱 교수는 대왕고래와 밍크고래 그리고 혹등고래 등 8종의 고래가 죽은 다음에 해저로 가라앉았을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심해에 저장하는지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놀랍게도 매년 3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심해에 갇히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고래를 잡아먹으면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고래 몸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퍼싱 박사는 지난 100년간 고래잡이로 공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림잡아서 1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이산화탄소의 양은 말이죠. 예. 온대림 13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거나 또는 군용지프 12만 8천 대가 100년 동안입니다. 쉬지 않고 주행했을 때와 맞먹는 탄소량이라고 합니다. 예, 지구온난화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래가 이 리스크를 좀 없애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한마디로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 학자들은 고래 한 마리의 경제적 가치를 약 24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현재 고래들은 탄소 배출량의 시장 가격을 적용을 해서 고래가 포획하는 탄소의 금전적 가치를 합계한 다음에 생태 관광 등을 통해서 고래가 가져다주는 기타 경제적 효과를 추가한 건데요. 이를 전 세계 고래 개체수로 다시 환산하면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2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고래가 참 해 안에 피는 동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고마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더욱더 고마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멸종 위기잖아요. 요즘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고래는 좋은 동물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고래를 일본인들이 아주 즐겨 먹어요. 지금도 매년 5,000톤가량의 고래를 잡아먹는데 이들의 고래 사냥으로 인한 후한무치, 이건 뭐 국제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제 일본인들이 작년 초였죠. 남극 고래 조사라는 명목으로 밍크고래 333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중에 임신한 고래가 122마리나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언론이 아주 엄청 비난이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는 뭐 남 눈치 안 보고 고래를 공식적으로 잡아먹겠다. 그래서 작년 12월이죠. 2018년 12월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맛있게 먹는 고래를 지금서부터 이제 마음 놓고 잡아먹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한국계 귀신고래가 굉장히 유명한 고래인데 이것도 일본인들이 다 잡아먹어서 멸종시켰거든요. 참 얼마나 더 많은 고래를 멸종으로 몰고 갈지 정말 두려워집니다. 예, 이거는 국제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고마운 고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시중에서 일본 맥주 구경하시기 좀 힘드셨을 겁니다. 불매운동 이후에 일본 맥주 수입 자체가 거의 없어져서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 국산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올라갔다고 합니다. 호기를 잡은 국산 맥주 업체들은 가격 인하 경쟁을 벌여서 소비자에게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는데 선의의 경쟁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선순환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